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개하고요. 아까 설명했죠. 대항력. 대항력이란 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대항력은 물권자들이 가지는 힘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한 채권자들에게 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천민이었던 장영실에게 종칠품을 하시면서 양반으로 갑자기 신분을 바꿔버린 예가 있죠. 그것처럼 채권자인 임차인을 물권자로 대우해 주도록 확 바꿔버린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지만 임차인이 등기 없어도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법이 어떠한 행위를 하면이라고 전제했죠. 그게 등기 없어도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하고 두 가지 요건을 줬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을 행하면 물권자처럼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을 인도하고 이거 가지고 초창기에 소송이 많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주택을 인도한다는 게 뭐냐? 어디까지가 주택의 인도냐? 그래서 처음에 싸움이 주택을 점유하는 거다. 이사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판례는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계약 잔금을 다 치르고 키를 넘겨받으면 주택을 인도했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거기에 키를 인도한다는 건 5월학일 때는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것만으로도 주택을 인도했다고 보는 게 최종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택의 인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아요. 판례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항력은 전입일자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죠. 법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민등록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하니까 뒤에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민등록 이퀄 전입신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잔금 치르고 키를 받고 그 다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 거예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을 해놓고서 안 산다 하면 뭐는? 그런데 키를 갖고 있다는 걸 집을 점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안 살아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라고 보는 거죠. 전입신고는 같은 세대 중에 동일 세대 중에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를 했으면 그 전입신고가 인정이 되고요. 꼭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아빠인 세대주가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가족 한 세대의 구성원이 전입신고를 했던 그 가장 빠른 전입신고가 전입신고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남아있고 세대주인 계약자가 전출을 해도 여전히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요 다음 날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날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다음 날을 개정해 주겠다고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여지껏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안 된 거는 아쉽지만 그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없었다면 경매 공매로 집을 잃고 쫓겨나는 임차인들이 너무너무 많았겠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임차인은 단순히 신용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받거나 공매에서 배분받을 때 순서가 일반 채권 가장 꼴찌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지위에 있었는데, 법적 지위에 있었는데 이 특별한 법이 법적 지위를 위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조세채권 법정기일과 다툴 수 있게 됐고 물권 설정일자와 다툴 수 있게 됐고 키재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나마. 그래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다음 날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보면 진짜 다음 날입니다. 0시 딱 지나가는 순간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길 0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래도 속이려고 드는 사기꾼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러 가는 사이에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가서 저당권을 접수시키면 그가 우선이죠. 그 저당권이 우선이죠. 전입신고하면 나는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그 저당권이 딱 접수되는 순간 걔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매 공매를 30년 해온 저도 자녀들이 뭔가 임대차 계약할 때면 무서워요. 두렵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았어요. 키도 줬어요. 세입자한테. 그리고서는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소 바깥을 나간 다음에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비서한테 야, 접수시켜. 이렇게 된답니다. 그 계약이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 특이하게. 그러면, 다음 날까지는 못한다고 특약을 붙이고만, 사기를 뭐로 부르실 수 있잖아. 그런데 돈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법적인 싸움만 되지 아니, 사기가 되면 그건 거의 구속시키거든요. 그게 좀 나가버려요. 그 형사법으로 되지? 처벌할 수 있나요? 되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속여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약을 그걸 붙이고 나면, 그럼 민사가 아니고 형사다. 그 바로 형사를 갚고 나면 자기는 그 때문에 어디를 수비가 되잖아. 대명령이. 음, 네. 아니, 구속되면 거기 금액이 한 1억 되면 구속시켜버려요. 구속은 되는데 아니, 구속되면 해서 정치사인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민사는 이제 구속되면 재산상의 손해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구속되면 그 사람들 그냥 그래 못할 거다. 명성이 떨어지고 거의 뭐 사회적 능력가 더 추락돼 보는데 다른데 얼굴 못 내밀죠. 특약을 걸어서 사기죄로 뭘 쓸도록 그랬어요.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예, 그게 괜찮습니다. 요즘은 상가 임대차 거기다 보면 거기 바뀌었잖아요. 거기 이제 그 앞에 그 전부 다 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단체돼 있을 때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개 있다든지 그걸 다 써라 진실을 다 써라. 또 특약을 걸면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든 연대 책임제라 하고 하든지 그럼 다 하여간 특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사용하십시오.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대항력이 존속되려면 집을 계속 지배하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지배하에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도 지배하에 두어야 됩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지배하에 둔다는 얘기는
전입신고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매 공매에서는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유지하면 되냐? 배당 요구 종결까지만 유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건을 내가 만났는데 그 물건의 전입세 대열람을 해봤더니 세입자가 안 나타납니다. 전입자가.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라고 확인하기보다는 서류상에 임차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이 언제까지 전입을 유지했다가 뺐는지 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유지하면 된다. 다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하는 것이 자기 보증금을 무조건 지킨다고 판단하는 것도 약간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그 경매나 공매가 취하 없이 잘 끝나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인정이 돼서 뭐 보증금을 낙찰자가 와서 인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공매나 경매가 취하돼 버리면 그리고 다른 공매와 경매가 시장되면 그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 뺐다가 넣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처음에 전입비를 계속 유지해야만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뺐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들어온 날짜부터 권리를 따지니까 이땐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전출을 가고 싶을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왜 명령이란 말이 붙었냐면 등기는 원래 고유한 업무가 등기소의 업무입니다. 그죠? 그런데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양 당사자가 같이 가거나 아니면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혼자 하는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위임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명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법원에 와서 명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고 그 명령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면 임차인 혼자 왔지만 등기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법원에 와서 명령 신청을 하고 명령서를 받아서 가서 등기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한 모든 권리 중에 대부분은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데 이 임차권 등기는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용에 적혀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임차인의 전입일이 기재되는데 그 전입일이 그 대항력의 기준점이 된다. 그거는 등기한 권리들 중에 유일하게 임차권 등기 명령만 그렇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내 차례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이다.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내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돈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권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낙찰 금액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잖아. 다른 채권자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후순위 권리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다른 후순위 물권자나 아니면 다른 채권자보다, 그 얘기는 채권자는 위에 있는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는 일반 채권이죠.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압류는 어떻게 됩니까? 안분배당 받죠. 안분배당. 그래서 배당에서 안분배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채권의 한계죠. 먼저 설정돼 있어도 채권은 늘 다른 권리랑 동등한 순위가 돼버리니까 채권자가 아무리 10억짜리 가압류를 1등으로 걸어놨더라도 그 뒤에 들어온 많은 채권과 다 합을 한 다음에 그 합이 분모로 들어가고
자기 채권 10억이 분자로 들어간 다음에 나눠줄 돈이랑 곱하면 자기가 배당받을 돈이 계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10억을 걸어놨는데도 배당받는 돈이 2,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속출한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의 한계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10억짜리 걸어놨다. 그러면 1순위로 10억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은 이렇게 배당받을 때는 확연히 권리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물권자에게 있는 거고, 지금 채권자이지만 물권으로 변신한 임차인에게도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거죠. 선생님, 거기에 그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했을 때, 네. 거기는 이제 대부분 판례가 선물 시어 본 채권이 안 걸린다 그런 판례가 이상한 게 나와 있어요. 배당이 보면 선가압류를 해놓은 부동산이 뒤에 건재당 설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에서 이제 채권이 선물 시어가 안 걸리기 때문에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10년, 5년 넘어가면 말소 그러면 되는데 가압류 채권은 선물 시어 10년이나 하면 안 걸리. 그들은 이런 판례를 내라는 거죠. 굉장히 그 경매 배당에서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그 가압류권자를 다른 거는 이제 안분 배당하지 그렇지. 않고 먼저 배당해 준다고요? 시민들더라도 이제 뭐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네. 선물 시어가 그 이제 그 15년 전에 가압류나도 그 말소 안 시키면 그대로 그거는 보통 10년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채권이라는 게 민사집행법에 있죠. 보존 처분할 때 예, 가압류 가처분은 5년 아니니까 5년이고 3년이고 이러면 그래 봤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말소가 이제 신청 사유는 되는데 본압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압류 물건은 본 채권이 선물시효에 안 걸린다 했기 때문에 15년 전에 가압류 해놨더라도 배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거기 이제 가압류 본 채권이 말소만 물건 말소되듯이 당연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게 사람 그 가압류가 기준 권리가 되고 등기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깨끗했는데 보통 사람들 그게 어떠신 것이지 않은 아, 배당을 거기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래서 아, 근데 실전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배당은 되는데 주지는 않죠.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면 배당표를 짜가지고 배당 대상이 돼서 배당 몫이 정해집니다. 예, 근데 요거 배당 금액은 공탁 걸어버립니다. 공탁 그렇죠. 예. 예, 공탁 걸어버립니다. 공매에서는 특별 회계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줍니다. 예, 그래야 내주죠. 예. 그런데 승소 판결을 못 받아오면 국고로 환수되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 그게 지금 그 계산 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관리자들은 선순위 가압류가 커가지고 가압류에 배당된 몫이 나중에 진짜로 배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배당이 안 되면 재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국고로 환수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5년인가 그럴 때 그 공탁금을 찾아가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지켜보고 있어야 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생기냐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는 돈이 크지 않는데 대부분은 근데 빌딩 같은 거 경매되고 이러면요. 가압류권자들도 막 수백억짜리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그 안분 배당을 해도 그 가압류권자에게 십몇억이 이렇게 배당됩니다. 이제 그 몇십억 되는 걸 가압류 해놓고는 이게 소송해야 되는데 그렇죠.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니까. 아, 경매될 때 이제 넣어버린다고. 넣고 선수 판결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하여튼가 그렇게 해서 배당이 되면 우리 채권자들은 그러니까 각 은행들의 채권자들은 사실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아간 돈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꼭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재배당 요구를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 그걸 잘 안 해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배당표 받아가지고 내 배당 금액이 얼마 이것만 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당이 소송도 많이 하긴 하죠.
그게 이제 그 법원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얘기해도 판사한테도 얘기해도 근데 파상공매에서 가끔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을 네. 떠안고 낙찰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는 예, 겁니다.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10년 이상 본안 수성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정 변경 등에 의해서 5년이 그렇죠 그게. 법에는 그렇죠.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5년, 3년을 바뀌었어요. 다음에 취소, 10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소멸시효고. 네, 소멸시효. 그러니까 10년 안에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을 때 지울 수 있다고. 아니, 그거는 지울 수 있는 거는 다음에 취소가 하는 그거는 네. 5년에서 3년을 바뀌었어요. 집행법은. 뒤에 한번 보시고, 그렇습니까? 바쁜데 면전에 가시고, 네네. 판단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전화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요. 처음에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 때 대항력이라는 권리로 지켜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등으로만 계약하면 보증금 지켜줄게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등 계약, 3등 계약하는 임차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3억의 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를. 그러면 조금 덜 무섭잖아요. 그죠?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경매로 8억에 팔린다 해도 근저당권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1억 가지고 나면 나는 7억 남는데 그 7억 남는 것 중에 월세 보증금 3억을 못 받는다? 그건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2배가 넘는 돈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3억 가져오는 게 뭐 어려울까 생각하고 계약을 쉽사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 배당받을 때 보면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못 받냐면 배당 순서에서 당해세라는 게 앞서서 배당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해세가 지방세 당해세, 그러니까 재산세만 있으면 다행인데 국세 당해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당해세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당해세가 막 큰 돈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종부세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막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날아가면서 그거에 합산된 종합부동산가 굉장히 크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해세가 갑자기 중간에서 한 나머지 7억을 다 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배분 순서, 그거에 의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했던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당의 순서를 확정지어주는 확정일자 개념을 법조인들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게 경매계나 공매계에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날짜가 되고 그 날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2등, 3등 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대항력으로 자기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에서 자기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순서에서 밀리고 그러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수많은 유튜버들이나 또 경매학원에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채권자는 누구나 다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배당 순서가 저 뒤로 밀린다는 것뿐이지 배당 요구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배당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그거의 대표적인 게 소액임차인이잖아요. 소액임차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 요구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액임차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도 확정일자 없어도 배당 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이죠. 옛날에 주임법이 생기기 전에 임차인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죠. 배당 순서에서 맨 마지막 일반 채권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돈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뿐이죠. 여하튼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이 우선변제권은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날짜에 그 서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주는 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임법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줄 수 있는 곳 4군데가 언급돼 있죠. 어딘가요? 사무소, 네. 전기서, 네. 공정실, 일단 법원. 그건 아니. 아니요. 법원이랑 등기소 같이 언급돼 있습니다. 법원 산하에 등기소가 있지만 법원에 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고 등기소에 가서도 뭐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입니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두 번째 법원 지원까지도, 그다음에 등기소, 그다음에 공증법인. 그래서 4군데가 할 수 있고요. 상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서장 한 군데로밖에 지정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차이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확정일자가 큰 의미가 없어졌죠. 법 개정이 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제때제때 못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던 일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완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만 하면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나오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걸 이제 경매학원에서나 아니면 유튜버들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용어를 쓰죠. 사실 근데 이 용어는 경매학원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소액임차인이라는 용어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우선 변제라는 용어도 안 나옵니다. 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용어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입니다. 이건 뭐냐면 진짜 좀 획기적인 법안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됐다고 얘기가 들리고요. 그 획기적인 법안이 그냥 사회의 가장 최약체인 서민층이 이 금액 이하로 계약하면 그 사람의 보증금의 대략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주자.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월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법률이 뭐 법무사님도 계시지만 법조계에서 불문율 같이 지켜지는 원칙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짧게는 신의칙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역차별받는 사람이 생기고 권리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게 신의칙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에서 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계약한 사람의 보증금을 3분의 1까지 지켜주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많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가구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19가구까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가구 주택이 19세대 미만까지가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 이게 다가구 주택의 기본인데,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에는 소액 임차인이 19명이나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19명이 다 소액 임차인이어서 그 보증금의 3분의 1씩을 지켜준다고 그러면 사실 낙찰대금이 거기에 다 쏠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는 낙찰대금의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못 박아놨죠. 이게 신의 측의 원칙이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낙찰대금을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 하에 모두 소액임차인한테 다 줘버린다면 정당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거니까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소액 임차인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 기준은 주택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건 아마 제가 차관본가 뭐 수장이 되면서 하여튼 주택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소액 임차인을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시켜 가죠. 지금 현재 서울시의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1억 6,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1억 6,500만 원. 가장 최근에 2023년에 개정된 건데 계속돼서 변천해왔죠. 여기서도 또 신의칙의 원칙이 또 적용되죠.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 이 기준을 따질 때 뭐를 기준으로 따집니까? 언제나 설정이 그렇죠. 임차인이 계약한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물건 설정 일자 기준이죠. 이것도 신의칙의 원칙에 따른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긴 하지만 선순위 물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선순위 물권자 설정일 기준에 기준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계약갱신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은 2년을 기준으로 하죠. 그런데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게 뭘까요? 일정 기간을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계약 조건을 변경해야죠. 근데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은 했어요. 그런데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에요, 아니에요? 소통은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예전 조건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묵시적 계약갱신이에요, 아니면 재계약이에요? 혹시 갱신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죠. 다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이 영상 찍었더니, 유튜브 영상 찍었더니 질문이 올라왔어요. 댓글로. 묵시적 계약갱신을 했는데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떼고 보증금을 내주더라. 억울합니다 하고서 저한테 막 썼어요. 아니 뭐 언제든지 계약해 줄 수 있는데 왜 3개월치를 떼고 주냐. 근데 효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임대인은 당연히 3개월치를 떼도 합법적인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적어줬더니 그런 거였어요? 나는 그냥 아무 때나 해지하고 하면 바로 돈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러면 너무 임대인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지. 다만 근데 묵시적 계약갱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소통했어. 그러면 임대인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묵시적 계약갱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나는 임차인을 위해서 돈 안 올렸어. 그럼 사실 난 착한 임대인이잖아. 근데 왜 이게 묵시적 계약갱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통을 했더라도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릴 건 올려야 되기도 해요.
그건 뭐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데 여하튼 간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계약갱신이 묵시적으로 일어나면 끝까지 살아남는 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계약을 할 때 특약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 요구를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썼다는 걸 이제 명시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면 계약서다 그걸 못 넣는다 그러면 문자로 주고받은 거라도 있으면 이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묵시적으로 만약에 갱신이 됐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또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5%씩, 그러니까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5%씩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재계약할 때. 제가 볼 때는 5%씩은 올리는 게 임대인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야 그게 재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돼버리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덤비니까.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지나가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단돈 얼마라도 올리면 그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은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 귀책 사유 중에 하나가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라지죠. 이것 때문에 또 잔머리 쏘는 집주인들이 생기죠. 구두로 그냥 와서 렌트 프리 해줄게 이렇게 또 합니다. 구두로 렌트 프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 월세를 안 내게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서 너 2기 차임 안 냈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없어.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에서는 별로 없는데요. 상가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3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못하려면 3기 이상 연체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오는 거예요. 요즘 어렵지? 이러면서. 아니 뭐 다른 사람들도 착한 임대는 한다 그러는데 나도 착한 임대는 해보려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월세 안 내도 해.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걸 확답을 안 받아놓은 거예요. 문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3개 안 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증거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이거 안 남겨놓고 그냥 안 낸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발 빼버리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계약갱신 요건을 써가지고 10년간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긴다. 진짜로 이건 뉴스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도와줄 것 같은 임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구두로 이런 얘기하면 그냥 그거만 믿고 월세를 안 내면 큰일 난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말고 또 임대차 등기라는 제도가 있죠. 임대차 등기 제도는 참 생소하죠. 민법에 691조인가요? 민법에 원래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등기라고. 사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차인. 근데 임차인 중에서도 특별한 임차인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간이 종료.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였는데 그거에 보완책으로 적어 놓은 게 임대차 등기 제도입니다. 그건 민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서 임대차 등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에서는 쓸모없는 얘기죠. 경매공매 당하는 임대인 만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임대차 등기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임차인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요. 이걸 또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게 혼란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서만 갖다 보여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벌써 집을 떠난 사람들, 중도에 해지하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있는 찢어버리지 않은 임차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명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집을 떠나고 보증금도 다 받아서 간 사람이 경매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또 켜놓고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이게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걸 상세하게 확인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다 보니까 근데 이거의 시발점이 뭐냐?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임차인한테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 일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이사 나간다든지 그거를 옮겨줄 사정이 있다 해가지고 회의 통지 없이 시켜놓은 건 아니지 싶은데요. 네, 기간 종료되기 전에는 종료돼가지고 회의 고지해가지고 해지된 걸로 인정 간주될 때 해주지 싶은데 그냥 바로는 안 해주지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법원들이 그걸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신탁 등기된 집에 들어간 임차인은요. 누구랑 하게 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신탁이한테 하겠지만은 부부상은 수탁자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통상적으로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못 받죠. 네. 위탁자랑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등기 소유자랑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 수탁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들어간 사람들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잖아요. 그럼 나와요.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다 배당을 안 할 건데요. 네? 배제될 건데 배당은 배제될 건데 이거는. 근데 이것들도 막 뛰들고 또 막 소송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구 주택에 신탁 공매된 물건에 우리는 죽기 전에는 이 집을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뛰두르고 열 몇 명이 신탁사 그다음에 우선 수익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진행하면서 낙찰자 어떤 누가 와도 우리는 집 못 비워준다. 명도 소송하면 우리는 법원에 가서 우리 할 일을 다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다 권리 없는 자들이거든요. 명도 소송에서는 이겨야 되는데 소송에서 진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판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차피 이거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잖아. 그래서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입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원래대로 가겠죠. 대법원 판사들은 감성에 치우치지 않고 법치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원칙대로 가겠죠. 그렇지만 낙찰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걸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그 소송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들한테는 그런 물건에는 일부러 뛰어들지 마라. 법리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해서는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는 질 수도 있다. 실제로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뛰두르고 가서 생존권 사서 외치고 하면 이게 한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열 몇 명이 목숨 걸고 배수진의 진을 치고 가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버티고 그러면 명도소송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다 치열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그대로 다 내보낸다 한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 한들
나도 너무 상처가 크고 상대방도 너무 상처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저는 통상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보조금 넣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월세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조금 한 200에 이러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데 진짜로 사기가 같이 당해가지고 전세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 되게 많습니다. 신탁 물건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신탁 공매 공부할 때 똑똑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둘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신탁 물건의 임차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95%가 보증금, 월세 보증금 작게 걸고 그 재판해가 네. 나도 해봐가지고 결국 못 이기거든요. 이제 서계하고 고소해가 중개에서 얼마 몰리고 뭐 자꾸 판사들이 그렇죠? 외국 판결도 많이 예, 합니다. 맞아요. 항상 그거는 법리대로 안 갑니다. 흔들리는 그런 네. 그래서 섣불리 법리만 믿고 낙찰받으시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면 저는 이긴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또뭐그 잘못됐고 나면 항상 그 이제 정관 예우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변호사, 어떤 변호사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 나왔는 게 정관 예우를 해가 그걸 흔들었다고. 아. 그래 보니까 이게 그 계속 이제 지금 경비계가 그기 때문에 혼동이야 그게는 해당할 때. 왜 그러나 하면 채권이 10년인데 왜 가압류 채권이 그 손을 씌워 걸려가지고 안 걸리고 끝까지 영국 뭐 완전 해당하느냐? 뭐 팔려버리기는 어쩔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사들은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해도 못해.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랑 주임법이랑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3분의 1이고 주임법은 모두를 보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범위 내에 들어와야만 적용 범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임차인은 보호하고 어떤 임차인은 보호하지 않는 금액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사용한다는 거죠. 주택에서의 보증금은 진짜로 보증금만 따집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월세에다 100을 곱해가지고 환산해서 보증금으로 봐버리는 거죠. 요거까지 겹치게 되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려면 진짜 금액이 낮아야 됩니다. 보증금도 작아야 되고 월세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환산해가지고 다 더해서 소액임차인을 따져주니까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호받기가 너무 어려운 제도입니다. 월차인 100을 곱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죠.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고요.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신고를 하는 날이 대항력의 기준일이 된다. 보증금 환산, 그러니까 적용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을 초과해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양쪽을 다 보호하는 거죠, 대항력은. 그다음에 보증금의 회수는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만 가능하고요. 적용 범위 바깥에 있는 임차인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주임법과 상임법의 큰 차이입니다. 어디까지 보호할 거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100억짜리 아파트에 90억짜리 임차인이 있어도 그 임차인은 보호합니다. 그런데 상임법에서는 대항력은 보호되지만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이런 임차권 등기나 우선 변제권은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도 이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약 정한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환산보증, 그러니까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1년이고요.
임차인은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해도 1년까지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임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택은 계약 종료 오기 전에 벌써 2개월 전에 합의를 봐야 됩니다. 계약 조건을 어떻게 바꾸자고. 상가에서는 1개월 전까지 하면 됩니다. 여기도 역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근데 적용 범위 바깥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을 넘어서면 해지가 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갔는데요. 일단은 중지를 하고요.